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무역협정 체결과 한국농업의 대응 강의를 맡은 문한필입니다. 이번 강의는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농업 분야 무역협정의 전개 및 대응 과정, 그리고 주요 이슈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무역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용이 국가마다 다를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국가별 생산 효율성의 차이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 부존량이나 생산성, 생산 기술 및 생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국제 교역이 가능한 상태라면 각 국가는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은 수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국제무역은 단지 비용을 기준으로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품질이나 성능 등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구조나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국제무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요 공급 잉여의 개념을 이용해 무역의 형태나 크기, 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석을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농산물인 밀을 상품으로 예시하고 이 국가의 밀시장은 국제 밀시장에 비해서 매우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스몰 컨트리라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이 국가의 밀에 대한 무역 정책이나 국내에서 발생한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는 국제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 수용자처럼 국제 밀 가격을 주어진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림의 왼쪽 그래프는 이 국가의 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제시되어 있으며 톤당 1,000달러의 가격에 100만 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밀의 자유로운 국제 교역을 허용하면 소국 가정에 의해 국제 밀 가격은 국내 시장의 밀 가격이 됩니다. 만약 국제 가격이 무역 이전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톤당 800달러라면 국내 밀 생산량은 45만 톤으로 줄어들고 소비량은 13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이 국가는 밀 수입국이 되는데 85만 톤의 밀 수입량은 국제가격이 800달러인 상황에서 이 국가의 초과 수요량입니다. 각각의 가격 수준에 대응한 초과 수요량의 집합은 이 국가의 수입 수요 곡선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는 무역 전 9년 가격인 1,000달러 아래로 국제가격이 형성될 때 우하향하는 밀의 수입 수요 곡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무역을 시작했을 때 국제 밀 가격이 1,200달러인 경우에 이 국가는 밀 수출국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는 밀의 국제가격이 1,000달러 이상일 때 우상향하는 수출 공급 곡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활용해 봅시다. 왼쪽 그래프는 이 국가가 밀 수출국인 경우를, 오른쪽인 그래프는 수입국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먼저 수출국인 경우 무역을 하기 전 소비자 잉여는 A 플러스 B이고 생산자 잉여는 C입니다. 따라서 무역이 없는 경우 밀시장의 총 잉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무역이 개시되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인 톤당 1,200달러로 상승하게 되면서 소비자 잉여는 A로 줄어든 반면 생산자 잉여는 B 플러스 C 플러스 D로 늘어납니다. 이제 총 잉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로 무역으로 인해 D만큼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 수출국에서는 생산자가 이득을 본 반면 소비자는 손실을 봅니다. 그러나 생산자들이 얻은 추가적인 잉여가 소비자들이 상실하는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이 교역은 수출국 전체의 후성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이 국가가 밀 수입국이 되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소비자는 이익을 보지만 생산자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수입국의 후생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국가 전체 후생 증가 외에도 무역은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소비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넓어진 시장을 대상으로 규모 경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적인 이동은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전파하고 각국의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이득을 창출합니다. 먼저
국제무역의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출판한 국부론을 통해 두 국가가 자발적으로 무역을 하려면 두 국가가 모두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절대 우위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한 상품의 생산에서 효율적이지만 다른 상품의 생산에서는 비효율적이라면 두 국가는 각각 자신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이를 국가 간 무역을 통해 다른 상품과 교환함으로써 두 국가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절대 우위는 사실 다음에 소개될 비교 우위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절대 우위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별로 생산에서의 특화와 무역을 통한 상호 이익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후 리카르도는 한 나라가 두 제어의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무역을 하는 것이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비교 우위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은 유일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투입하여 쌀과 인삼을 생산하는데 한국은 한 사람의 연간 최대 생산량이 쌀 100kg 또는 인삼 20kg인 반면 중국은 한 사람이 연간 쌀 200kg 또는 인삼 25kg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쌀과 인삼의 생산에 있어 중국은 한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중국에 비해 쌀 생산에 있어서는 2분의 1이지만 인삼 생산에 있어서는 4분의 5이기 때문에 중국은 인삼의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인삼의 비용은 인삼을 한 단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요소인 노동을 동원하기 위하여 포기되어야 하는 쌀의 양이며 한국에서는 5kg이지만 중국에서는 8kg입니다. 인삼의 기회비용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낮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 대해 인삼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됩니다. 이때 양국이 무역을 하면 인삼의 쌀에 대한 상대 가격은 두 국가가 인삼 기회비용인 5와 8 사이의 값으로 결정됩니다. 가령 무역 시 상대 가격이 7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교역을 통해 인삼 한 단위는 쌀 7단위와 교환됩니다. 한국에서는 무역 전 인삼 1kg이 5kg의 쌀과 교환되었지만 이제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2kg의 쌀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쌀 대신 인삼을 생산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됩니다. 중국에서도 무역 전에는 인삼 1kg을 얻기 위해서는 쌀 8kg을 포기해야 했지만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 7kg의 쌀만으로도 인삼 1kg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삼 생산을 지속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리카르도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양국 간 상품의 상대 가격 차이가 비교 우위의 증거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고전학파 무역이론을 대표하는 리카디안 모형은 국가 간 생산 기술의 차이로 인한 비교 우위가 무역의 원인이 되고 자신의 비교 우위 품목은 수출, 비교 요리 품목은 수입하는 무역 흐름이 나타나며 무역에 참가하는 양국은 모두 혜택을 누린다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노동을 유일한 생산 요소로 고려한 리카디안 모형에서는 두 국가의 노동 생산성, 즉 생산 기술 차이로 인해 비교 우위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리카디안 모형은 국가 간 생산성 또는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 가지 생산 요소만 고려되었기 때문에 무역이 생산 요소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전학파 무역이론으로 불리는 헥셔올인 이론은 비교 우위가 국가 간 요소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각국의 비교 우위는 부존 자원의 상대적 풍부성과 생산 기술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값싼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비싼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상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오늘날 무역 이론의 기본 모형으로 다루어지는 이 국가, 이 상품, 이 요소 핵시어 오린 모형은
두 국가가 요소 부존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무역 이전에 양 국가 간 상대 가격의 차이는 요소 부존도의 상대적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생산 측면에서 자국과 외국은 두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사용해 요소 집약도가 다른 두 상품을 생산하며 규모 수익이 변하지 않는 완전 경쟁 구조 하에서 가격 수용자라고 가정합시다. 다음으로 소득 측면에서 수요는 총 예산 제약 하에서 사회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출됩니다. 또한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은 불가능하고 양국에서 모든 생산 요소는 완전 고용된다고 가정합니다. 헥셔오리온 모형이 제시한 무역으로 인한 양국이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은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 상대 가격선 등으로 나타낸 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품 Y1을 생산하는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자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하다고 간주합시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무역 이전의 양국은 서로 상이한 상대 가격 하에서 자국과 외국의 각각 H와 F 지점에서 생산을 하며 국내에서 모든 상품을 소비하는 두 국가는 U만큼의 동일한 사회적 효용을 얻습니다. 이때 양국이 무역을 하게 되면 양국의 상대 가격은 가중 평균처럼 하나로 조정되면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국은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인 Y1을 더 많이 생산하고 외국은 자본 집약적인 상품인 Y2를 더 많이 생산하는 불완전 특화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양국은 교육을 통해 동일한 상대 가격에 직면하게 되고 이 지점에서 소비함으로써 모두 무역 전보다 더 큰 효용 수준인 U'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헥셔오린 모형에 따르면 소득과 기호나 기술이 유사한 두 국가 간의 비교 우위와 무역의 흐름은 양국 간 요소 부존도의 차이에 따라 정해지는 상품의 상대 가격 차이로 결정됩니다. 헥셔오린 모형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역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역의 결과 국가 간 동질적인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는 동일하게 된다는 생산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상이하면 상품의 상대 가격 역시 상이하게 되어 무역이 발생하게 되고 무역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생산 요소 가격의 격차는 감소하게 되는데 결국 무역은 국가 간 생산 요소 가격이 일치할 때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을 통해 요소 가격 균등화는 한 국가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의 결과 각국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값싼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비싼 생산 요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더욱이 헥셔오린 모형은 요소 부존도가 다른 국가 간의 교육이 실제로는 산출문에 내재된 생산 요소를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생산 요소 대신에 상품의 교육을 통해 각국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반응하며 그 결과 마치 생산 요소가 국가 간 이동한 것처럼 요소 가격이 균등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생산 요소의 국제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산업 간 또는 부문 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생산 요소가 특정 산업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헥셔오린 모형은 생산 요소의 국내 산업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무역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반면 특정 요소 모형은 일부 생산 요소가 특정 산업에만 고정되어 산업 간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득 분배 효과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이 풍부한 한 국가가 노동 집약적인 쌀과 자본 집약적인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 중에서 노동은 산업 간 이동이 자유로운 반면 자본은 토지와 기계 설비로 구분되어 토지는 쌀 생산에만, 기계 설비는 자동차 생산에만 사용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특정 생산 요소인 토지와 기계 설비는 산업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모형의 특징입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 이 국가는 노동 집약적인 쌀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을 하고
자동차를 수입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국가에서 쌀의 상대 가격은 상승하고 노동 수요가 증가하여 명목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에 고용되었던 노동 가운데 일부는 쌀 산업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무역으로 인한 소득 분과 효과를 살펴봅시다. 먼저 수출 상품인 쌀을 생산하는 데 고정된 규모의 토지가 더 많은 양의 노동과 결합함으로 토지에 대한 실질 보수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수입 상품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설비에 대한 실질 보수는 감소합니다. 한편 산업 간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의 실질 임금은 쌀로 측정할 경우 감소하지만 자동차로 측정할 경우 증가해 어떻게 변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의 후생 변화는 노동자의 쌀과 자동차에 대한 소비 구조에 의존하게 됩니다. 특정 요소 모형의 결론은 무역이 산업 간 이동 가능한 생산 요소 보수에는 불분명한 영향을 미치지만 수출 상품을 생산하고 산업 간 이동이 불가능한 특정 요소의 소득에는 유리한 영향을 미치며 수입 상품의 생산에 이용되는 특정 요소의 소득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 간 일부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적어도 단기간에는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특정 요소 모형은 무역으로 인해 국내에서 손실을 경험하는 특정 부문에 의해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앞서 예를 든 산업 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설정한 노동 또한 현실에서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쌀농사를 짓던 농민이 자동차 생산 노동자로 단기간에 변모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자명합니다. 이처럼 무역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혜택을 가져오지만 부문 간 상이한 소득 분배 효과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FTA 등의 자유무역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생산 요소를 소유한 경제 주체로부터 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생산 요소를 소유한 경제 주체로의 소득 분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교 우위에 기반한 전통적 무역 이론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첫째, 한 국가의 교역은 산업 간에 이루어지지 동일 산업의 산출물이 수출도 되고 수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생산 기술이나 부존 자원 측면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국가일수록 서로 교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는 상이한 무역의 흐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은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면서 수출도 하고 있고 주로 수입을 많이 하는 돼지고기도 검역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때는 수출도 적잖이 했습니다. 또한 비교적 노동이 풍부하고 제조업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은 자원 부국인 호주나 러시아가 아닌 기술력이나 자원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의 무역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은 둘 다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지만 서로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산업 간은 물론이고 산업 내 교역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생산 기술이나 부존 자원 측면에서 유사한 국가 사이에도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해서는 기존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크루그만과 멜리츠 등이 발전시킨 소위 새로운 무역 이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데 리카르도 이론과 헥시어 오린 이론이 전개하고 있는 안전경쟁 시장 가정과 규모 수익 불변 가정을 포기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상품들은 그 특성이나 품질, 인지도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동일하지 않고 상품 간의 일종의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차별화된 상품, 이하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규모 경제가 존재해 생산량이 많을수록 평균 생산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할수록 만족도가 커진다고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제품을 만드는 산업의 진입장벽, 즉 초기 고정 비용은 높은 편이며 이것이 바로 규모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산업에서 차별화된 제품의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적 경쟁 구조인 산업에서는 유사한 제품들이 경합하는 한정된 규모의 시장으로 인해서
기업 제품의 수가 증가할 때마다 한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량 감소로 인한 평균 비용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상품 다양성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규모 경제 추구, 그리고 소비자들의 상품 다양성에 대한 욕구는 상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크루그만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 국제무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이 해당 산업의 제품들이 팔릴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각 기업은 무역 전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그 결과 평균 비용은 감소하게 되며 각국의 소비자들은 무역을 통해 타국의 새로운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역으로 인한 평균 비용의 감소는 제품들의 평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실질 임금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무역 이론이 규명한 무역의 이득이자 현실에서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하는 원인입니다. 이 그림은 규모 경제와 독점적 경쟁 구조를 보이는 어떤 산업에 속한 한 기업의 무역 참여 시 변화된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무역 이전을 보여주는 왼쪽 그래프에서 이 기업의 평균 비용 곡선 AC는 규모 수익 증대로 인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계속 감소하며 한계 비용 곡선은 MC와 같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진입 가능한 새로운 생산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생산자 제품의 수요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과 접하는 DA가 되며, A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균형 수량과 가격은 각각 QA와 PA입니다.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면 이 기업 제품의 수요 곡선은 DT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수요 곡선도 평균 생산비 곡선 AC와 접하고, 그 접하는 점 T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도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생산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의 이윤은 여전히 0이 됩니다. 이 새로운 곡선 DT는 무역 이전의 수요 곡선 DA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합니다. 따라서 평균 비용 곡선과 만나는 점 T도 점 A보다는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하면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이제는 모두 동일 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무역 이전에 비하면 대체재를 공급하는 경쟁자가 더 많아져서, 따라서 개별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 탄력적으로 바뀌어 각 기업의 독점력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쟁 격화는 각국에 존재하던 일부 기업들을 해당 산업에서 퇴출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기업의 생산량은 QA에서 QT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살아남은 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규모 수익 증대로 인하여 평균 생산비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이 기업 제품의 가격은 PT로 무역 이전에 비해 하락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무역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각각 10가지의 차종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무역 자유화가 되면 한국은 아마도 소형차와 중형차 중심으로 6가지를 생산하되 대형차 4가지 생산은 포기하고, 미국은 반대로 중형차 차종 6가지를 생산하되 4가지 소형차 생산은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중소형차 생산자들이 대신 미국 시장에까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이전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나고, 미국의 중대형차 생산자들도 한국 시장까지 공급함으로 역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두 국가의 생산자들은 규모 수익 증대로 인해 자동차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모두 생산자들은 그림과 같이 여전히 영의 이윤만을 얻지만, 대신 소비자들은 무역기구 이후 자동차 가격이 낮아졌고, 또한 두 국가 모두 기존에 10종이었던 자동차가 이제는 총 12종이 공급되므로 선택의 다양성이 넓어져 무역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기술의 격차도 부존 자원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두 국가 사이에 규모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자와 다양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로 인해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은 모든 경제 주체의 다양성의 이익과 실제 임금 상승이라는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전통적인 무역 이론에서는 모든 국가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각국에서 이축되는 산업이 존재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국제무역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